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지적인 독서법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는 3수준의 분석하며 읽기에서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찾아라입니다. 몇 번에 걸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제3수준의 독서는 1수준과 2수준의 독서의 그 역량을 밑에 알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3수준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만은 2단계를 하게 되면 이미 1단계를 밑받침으로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찾아라. 계약을 맺을 때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에게 조건이란 무엇을 제안하거나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한 거래를 하게 되면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겠지요. 협의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려 하게 되면 정직한 것 이외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분명하고 구매를 단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거래 계약이 성사될 것입니다. 세계의 경우에도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서술하는 것, 즉 저자가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쪽의 책에서는 보통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기 마련인데 정말 그 약속을 지키는지 저자가 하는 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읽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상 계약을 맺는 순서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계약은 제안을 살펴본 후에 하는 것이지만 책을 읽을 경우에는 저자가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견해를 설명하는지 알 수 있기 전에 먼저 저자와 계약을 맺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석하며 책을 읽기 위한 제5원칙에서 우리는 먼저 단어와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제 제6원칙에서 문장과 명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7원칙은 제6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 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책이라 하게 되면 저자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있는지도 알아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제7원칙은 논증, 영어로 argumen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7원칙은 argument, 논중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규 학교 교육을 끝마치는 사람들이 계속 배우며 공부하고 싶다 하게 되면 책을 통해 배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이미 말했는데 여기서 쉽다면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주장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주장은 언제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근거나 이유를 보여주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단이나 적어도 서너 개 이상의 문장이 이어지지요. 늘 어떤 전제나 원칙에서부터 논리적인 주장을 시작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전제나 원칙이 바탕이 됩니다. 근거가 확실한 주장이라면 전제된 이야기들로부터 결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전제들이 있다고 그 주장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제된 이야기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위한 원칙을 따르는 데는 논리적인 면과 문법적인 면이 모두 중요합니다. 단어와 구를 통해서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들의 묶음을 통해 문단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물론 책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어는 단어입니다. 책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문장과
문단도 책의 구성 요소입니다. 책을 능동적으로 읽는 사람이라 하게 되면 단어에만 신경을 쓰지 않고 문장이나 문단에도 당연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고 저자가 전달하는 용어나 명제, 논증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해석을 목표로 분석하며 읽는 이번 단계에서 하는 일은 구조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1단계와 반대로 보일지 모릅니다. 제1단계에서는 책을 전체적으로 본 후에 중요한 부분을 보고 또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더 작은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서 살펴볼 작업과 제1단계에서 살펴볼 작업은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주요 부분에는 많은 명제들과 몇 개의 논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부분적으로 나누다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명제가 되는데 이런 주장들은 하나의 논증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윤곽을 그려보는 것, 그것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명제와 논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이라는 단계를 하게 되면 용어와 명제로 구성되는 논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곽을 그려보는 것과 해석을 하는 이 두 과정은 사실상 명제와 논증의 차원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부분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명제와 논증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논증을 볼 때는 명제와 용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두 작업을 끝마쳐야 비로소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장 대 명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단어와 용어를 다루는 원칙에서 이야기한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지요. 문장과 문단은 문법적인 단위들입니다. 언어의 단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제와 논증은 논리의 단위, 곧 또는 사고와 지식의 단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사고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완전한 매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저자가 사용하는 용어와 의미의 관계가 복잡합니다. 저자가 사용하는 단어와 그 의미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칙들을 적용할 때 저지르는 커다란 실수가 바로 언어의 요소와 사고나 지식의 요소를 이렇게 1대1 관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장과 명제의 경우를 생각해 보지요.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이 명제는 아닙니다. 어떤 문장은 의문문일 수도 있습니다. 의문문은 답이 아니라 물음을 담고 있는 문장이지요. 그러나 명제는 물음에 대한 답, 즉 지식이나 의견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의문문과 지식을 서술하는 형사문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장 속에 있는 여러 명제들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면 저자가 하는 말을 분별력 있게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문장이 여러 개의 명제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하나의 명제가 둘 이상의 다른 문장을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문장에서 단어의 배리나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법을 어느 정도 꼭 독자는 알아야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언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사고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 명제, 논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 문장, 문단 등을 환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것들은 의사소통의 매체가 아니라 오히려 장벽이 되고 맙니다. 단어를 읽어도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6원칙으로, 그러니까 분석하며 읽기의 제2단계 제6원칙으로 들어갑니다. 제6원칙은 중요한 문장에 주목하고
그 안에 담겨진 명제를 찾아라입니다. 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명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문장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독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장들은 첫눈에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하기 힘든 문장들입니다. 그런 문장들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장들보다 더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저자에게는 중요한 문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전달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장이 가장 독자의 입장에서 신경을 써서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저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문장들은 저자 자신의 전체 논증의 토대가 되는 견해들을 제시합니다. 책에는 종종 노골적으로 개진된 논증보다 더 많은 논증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연속되는 논증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어떻게 그런 관점들을 자신이 가지게 되었는지, 왜 자신의 견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자가 사용하는 단어나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다른 사람들이 쓴 책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연관되는 자료들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소통하고자 하는 핵심은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긍정과 부정, 그리고 왜 긍정과 부정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자 나름의 이유들입니다. 따라서 뚜렷하게 눈에 띄는 주요 문장을 찾아낼 때까지 결코 독자는 손에서 책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해석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도록 스타일이나 형태가 눈에 띄게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문장을 파악하는 것은 독자 스스로 해야 할 몫입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미 그 하나를 이미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한 문단과 이해할 수 없는 문단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들을 파악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제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알려고 하는 것이 글을 읽는데 얼마나 근본적인 태도인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의문을 품는 것은 자연이나 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한 지혜의 근본입니다. 중요한 문장을 찾아내는 또 한 가지 실마리는 그 문장에 쓰인 단어들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그 단어를 통해 좀 더 의해야 할 문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의미를 모르는 문장이 나타나게 되면 문장에 있는 단어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요한 문장은 보통 그 책의 주요 논증 속에 있습니다. 또 그 논증의 전제나 결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일련의 문장들을 파악했다고 하게 되면 중요한 문장들을 잡아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논증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끝을 맺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흐름입니다. 결론이 어떠하다는 이유에서 시작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거나 증거와 이유에서 시작하여 결론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논증이 나타나게 되면 이를 독자는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논증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속도로 읽기 때문에 자신이 책 읽는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지나쳐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천천히 읽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는 문장보다 재미있는 문장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칙들은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장을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제6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장들 속에서
명제나 명제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중요한 문장들이 무슨 뜻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어들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용어나 핵심 단어를 찾는 것과 문장들 속에서 명제를 찾는 것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명제를 찾을 때 살펴봐야 할 문맥이 더 깁니다. 특정한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 주변 단어들을 활용하듯이 의문이 가는 문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 문장들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어이든 명제이든 처음에 이해를 못한 부분은 이해한 부분을 통해서 점차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복잡한 문장들은 보통 하나 이상의 명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장에서 각기 다른 명제들을 모두 추출해내지 못했다면 중요한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있는 명제를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꾸었다 하게 되면 생각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입니다. 같은 주제에 관해 여러 가지 책을 읽는 통합적인 독서, 수준의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통합적인 독서의 경우에도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기 다른 저자들이 다른 말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비슷한 말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라는 것을 꿰뚫고 그 속에 담긴 같은 의미의 중요한 단어나 명제를 찾아낼 수 없게 되면 관련 있는 책들을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그 속에 있는 명제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명제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독자 스스로가 체험한 적이 있는지, 또한 그 명제와 자신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면 명제란 일반적인 진리를 설명해 보는 방법입니다. 문법이나 논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글자를 읽는 데에만 치중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훈련이 부족해서 언어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언어에 얽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7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제7원칙은 문장들을 모아놓은 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제7원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의 단위는 논증주장입니다. 논증주장. 논증이라 하게 되면 명제들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하나의 결론에 이른 것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명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증은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문단 가운데 있는 문장 몇 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의 문단이 논증일 수 있고 여러 개의 문단이 모여서 하나의 논증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7원칙은 가능하다 하게 되면 중요한 논증을 담고 있는 문단을 찾는 것입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단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명제들을 문단들 속에서 한두 개씩 찾아내어서 논증을 구성해 보아야 합니다. 논증을 선도하는 문장을 찾아내서 문단을 만들어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은 논증을 진행해 나가면서 대체로 요약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분석하며 읽기 전에 책을 잘 살펴본다면 요약을 한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이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 수준의 독서에서 요약이 어디가 있는가를 미리 파악하게 되면 제3 수준의 분석하며 읽기 2단계 7원칙의 적용에 그게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정신이 책을 읽는 동안 깨어서 잘 작용하고 있기만 한다 하게 되면 그리고 저자가 중요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명제를 발견할 수 있다면 논증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논증은 모두 몇 개의 진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는 왜 저자가 제시하는 결론을 인정해야 하는지 이유를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나오면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하고, 만일 이유가 먼저 나오면 이어지는 결론을 찾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 종류의 논증을 구분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는 몇 가지 특정한 사실을 증거로 삼아서 어떤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하나는 보다 심도 있는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진술들을 먼저 제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연역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귀납법이냐 연역법이냐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저자의 말에 의하게 되면 자신이 가정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인지, 어떤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또는 스스로 증거가 되므로 어떤 것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의 내릴 수 없듯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논증은 그 출발점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시작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자와 독자 간의 동일한 가정이거나 저자와 독자가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명제입니다. 이제 제8원칙으로 넘어갑니다. 분석하며 읽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어, 명제, 논증에 관한 이 세 가지 원칙은 책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마지막 단계인 제8원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제1단계인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 제2단계인 구조 파악과 이어지는 내용을 해석하는 작업을 묶어주기도 하는 것인데요. 무엇에 관한 책인지 파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저자가 그 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주요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4원칙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는 저자가 사용한 단어의 의미와 명제, 논증을 파악했으므로 더 깊은 질문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저자가 풀어보려고 했던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이 해결되었는가? 문제를 풀어가는 동안 다른 문제를 혹시 던지지는 않았는가?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자는 알고 있는 것인가? 훌륭한 저자라면 훌륭한 독자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저자가 독자보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더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제8원칙은 그래서 저자의 해답이 무엇인지 찾아라는 것입니다. 분석하며 읽기 위한 이 원칙과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며 읽어가게 되면 독자 자신이 책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어려워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게 되면 여기까지 기나긴 여정을 와서 이제 그 책의 분석을 마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제3단계는 비교적 이제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분석하며 읽기 1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관한 책인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1단계 제1원칙은 종류와 주제에 따라 책을 분류하십시오. 제2원칙은 전체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3원칙은 부분적인 내용들을 순서와 연관성에 따라서 나열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윤곽을 그려보십시오. 제4원칙은 저자가 해결하려는 물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이것이 분석하며 읽기 제1단계의 네 가지 원칙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함께 공부했던 분석하며 읽기 2단계에서는 내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무엇을 자세하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인데 먼저 제5원칙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찾고 그 단어들을 통해서 저자와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6원칙은 가장 중요한 문장에 주목하고 그 안에 담겨진 명제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원칙은 연결된 문장들 속에서 기본적인 논증을 찾거나 독자가 구성하거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8원칙은 저자가 푸는 문제와 그렇지 못한 문제를 구분하고 풀지 못한 문제를 저자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원칙, 6원칙, 7원칙, 8원칙을 보시게 되면 5원칙에서는 단어나 용어, 6원칙에서는 문장을 통한 명제를 찾는 것, 그리고 거기 연결된 문장 속에서 7원칙은 논증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저자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지금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 풀어낸 문제는 어떤 것이고 풀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 읽기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미 로마서를 우리가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을 것인가에 대해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나가시게 되면 그 명확한 이유가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맨 아랫부분을 읽겠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여러 가지 쓴 목적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중해 반대편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 선교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가 후원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하게 되면 그 교회가 그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먼저 은혜 아래 들어와야 되고 은혜 아래 살아야 되고 은혜가 흘러 넘쳐서 교회가 빚어지는 것이 이미 로마서 안에서 그렇게 되고 있을 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후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찾아라를 성경 읽기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은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빚어지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새롭게 생겨남과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간 교회가 지속적으로 생성돼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